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거리에 사람들 많아요? 눈도 많이 왔고 어젯밤에 분위기도 좋았어요. 저 홍대 입구 갔었거든요. 홍대 여기 지금 우리 방송하는 데가 합정역 바로 앞이에요. 서울에. 근데 합정역에 굉장히 뷰 좋은 빌딩의 지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하 스튜디오에서 벙커 같은 곳이에요. 근데 바로 홍대 입구 가까워서 갔었는데 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연말이고 북적거릴 때인데 요즘은 그 송년회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거리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영업자들 그 오래된 사실 핫한 식당들도 홍대 앞에 많은데 거기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제 좀 빨리 온기가 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도 고품격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런치타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지금 대선 지지율 1위잖아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근데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으로 가서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긴 할 텐데, 근데 이게 한 주에서 경선 출마 출마 못하게 된 거니까 좀 영향이 한정적인 것 같지만 다른 주에서도 다 비슷한 판결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주는 경제 재생 목록에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안병진 교수하고 우리가 미국 이야기 한 거 있어요. 미국의 정치 상황, 헌정주의, 반헌정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트럼프가 가더라도 트럼프주의는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안병진 교수의 진단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트럼프주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이고 우리 경제에 내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대외 변수가 있다면 바로 미국 대선일 겁니다. 그거 하나 좀 잘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도 더 이 깊이 있는 컨텐츠 미국 대선 관련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그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는 5.5% 최고 5.5%에서 미국 기준금리 동결하지만 내년에 좀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그 시점 이전에 11월 말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었었습니다.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회의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에 엉거주춤 회의만 계속했습니다.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동결하나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회의록을 보면은 금통위원들은 계속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10월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11월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10월달 회의 때 보니까 그 금통위원들이 전부 7명이거든요. 그리고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고 6명은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 1명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인데 6명 위원들 중에서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 10월 회의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매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1월 회의 때 보니까 2명만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언급한 게 2명.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한 거고 2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중에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이 발언이 바로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금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오를 일은 없고 내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 오르고 시중 금리 요동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통위 분위기를 보니까 내년 1월에는 조금 금융 완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 좀 생각하면서 그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손발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올해 경제정책이 정부에서는 계속 예산 삭감하고 있는 예산도 지출 안 하고 이러면서 돈을 쪼였잖아요. 그러면서 내수 경제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통위원들은 막 올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리자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정부에서도 재정을 너무 쪼이고 있어. 그러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물가가 높은데 이렇게 엉거주춤 계속 회의를 했던 건데 미국은 되게 전략적으로 착착 손발이 맞은 거예요. 연준에서는 계속 고금리, 급격하게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고 바이든 정부, 행정부에서는 재정을 확 풀어서 IRA니 뭐 칩스법이니 통과시키면서 재정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짝짝꿍이 맞으면서 사실 소프트 랜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나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만들어간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그 이념이 경제를 망치면 안 되니까 이념 때문에 지나치게 이 재정 긴축하지 마시고요. 풀 때는 풀고 경기는 살려서 홍대 입구에도 상인들이 좀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 낙관론자예요. 내년 경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화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부가 못했는데 무슨 경제가 좋아지냐.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해도 경제는 흘러갑니다. 좋아질 건 좋아지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정책에 리스크가 있어요. 정책이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확 업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정책이 조금만 못하면 올라가는 게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런치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정책통 시간인데요. 오늘 정책통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깔 거예요. 올해 정책 어워드를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정책통 기억하시죠? 우리 정책통은 윤영중 대표님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에 우리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거, 제일 못한 거 꼽아서 오늘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4가지 꼽으셨어요? 네. 상을 주시는 건가요, 진짜로? 방금 레드카펫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좀 좋은 상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상이면 좋은 거 아닌가? 네, 평가는 좀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은 상이지만 그래도 좋은 상과 좋지 않은 상을 좀 나눠서 그래요? 점수를 좀 매겨봤습니다. 일단 점수 매겼다 보니까 점수가 궁금한데 총점이 있나요?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1년 통산 이제 정책 결산을 제 나름대로 해봤고요. 제가 내린 점수는 좀 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능할 겁니다. 제 점수는 D-입니다. D-. 네. 재수강해야 되는데 D-면 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F가 아니냐 이러면서 화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거기 댓글의 대부분은 굉장히 제가 정부 편든다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대다수였을 정도로 어떻게 F가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윤영중님은 정책통으로서는 정책통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물론 보시지만 균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투표를 있습니다. 한다면 진보적인 분들한테 투표할 것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좀 비판을 받으셨다는. 하지만 잘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한 것도 있죠. 분명히 있고 몇 가지들도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한 거 뭐고 잘한 거 뭐고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일단 상을 준비하셨다고 그래도 네, 제가 또 나름의 상의 명칭을 정성스럽게 장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평가가 좀 엄정할 거기 때문에 상의 이름이라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의 명칭을 제가 정성스럽게 장명을 했습니다. 상의 명칭을 일단 쭉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거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네,
첫 번째 상은 우수 수사상입니다. 우수 수사상. 네. 첫 번째는 우수 수사상.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개의 상을 한꺼번에 합쳐봤는데요. 경포상과 미포상. 경포상, 경포대가 생각나는데 네. 뭔지 궁금하네요. 네. 혹시 경제포기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비슷한 용어가 그 표현이 맞긴 하는데요. 근데 미포상도 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경포, 미포.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만든 표현인데요. 산불 소화기상. 산불 소화기상. 네. 불 끄는 뭐 그런 상인가 본데. 네. 네. 그리고요? 또 있나요? 또 마지막은 그래도 좋은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베스트 어워드 상으로. 마지막 베스트 어워드 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대상을 마지막에 주니까 네. 그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미진하다 이런 게 앞에 세 개인 것 같고 베스트 어워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거 세 개를 그러네요. 먼저 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럼 세 개 뭐 안 좋은 거 먼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고. 매를 먼저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우수수사는 수사 잘했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이것도 안 네, 좋은 건가요? 요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느냐에 대한 먼저 총해설부터 네네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 일단 구조적인 복합 위기 플러스 당면한 그 어떻게 보면 긴급 현안 위기가 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둘 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구조적 위기가 있는데 잘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당장의 위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흔하게 드는 그 가마솥의 개구리 비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면한 위기가 이제 별로 없는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작년과 올해 상황은 당면한 위기도 굉장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금리를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 때문이었었잖아요. 근데 물가가 왜 올랐는가를 다시 또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그 공급망이 갑자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공급 지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던 찰나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아요. 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당면한 위기와 구조적 위기가 두 가지가 겹쳤는데 문제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커녕 좀 로드맵 작성조차 좀 잘 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면한 위기 대응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점수를 좀 받기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한데 우수수사상. 근데 네. 이거 뭐 누구를 수사한 걸 너무 잘했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이 상은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뭐 금융감독원에게 우수수사상을 줬으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부가 우수수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결코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정부가 저는 이런 형태의 정치를 하는 정부를 헌정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정치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이용하거든요. 정책도 있고 입법도 있고 인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다 이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수단 외에 수사와 감사 사정기관을 이용한 정부의 행태도 일종의 정치를 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수단이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올해 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일단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맞아요. 행사했었고 네네네. 간호법을 네네네. 거부권 행사했었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헌정사상 이렇게 한 해에 세 차례 네 개의 법을 가지고 그 거부권 행사한 그 연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여야가 사전에 논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만큼 서로 타협안을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사전에 정치가 작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심지어 간호법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또 공약으로 또 약속한 공약이었나요? 예, 그게 다 잊어버렸어. 공약 집에는 없었지만 본인이 그 간호단체에 가가지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한 내용조차 아예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 그걸 거부권 행사했던 희한한 일들이었었던 네, 네. 거죠. 근데 최근이 아니라
그 사교육 업체 킬러 문항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는 갑자기 사교육 업체의 세무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의 어떤 조치가 잘못됐다. 방송문화진흥원장의 뭐가 잘못됐다. 법인카드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또 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바로 검찰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바로 연이어서 행동하면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 사교육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뭐 법을 만들거나 뭐 시행하는 게 사실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사교육 업체들이 일단 털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수사해, 조사해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본인이- 심한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상을 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정치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정치는 방금 제가 나열했었던 여러 수단들 중에서도 그래도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입법과 예산의 그런 이제 그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으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의 기능을 정부와 국회가 아예 형해화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예산의 기능까지도 작년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끝내주는 경제 이상민 연구위원이 나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아예 작년에 통과된 예산안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올해 예산안을 통과해도 과연 내년에 정부가 그것대로 집행을 할 것인가. 예, 지금 국회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정부에 의해서 형해화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수사 생각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경기도 압수수색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검사님들 다시 보게 됐죠. 1%는 정치검사이고 그런 수사를 하지만 99%는 진짜 회사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오셨는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할 대상인 PC였어요. 수색의 대상이. 근데 우리 보좌진들의 PC는 새로 산 거거든요. 그 새로 지사가 2020년 중반에 그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을 했잖아요. 보좌진도 다 새로 왔잖아요. PC도 새로 샀어요.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러 왔잖아요. 이재명 전 지사하고 관련된 거니까. 근데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조일자가 써져 있어요, PC에.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들, 위에서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막 항의하니까요. 제조일자를 위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조일자. 아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압수수색이라는 게 다들 이렇게 PC 막 상자 들고 가는 줄 아시죠? 전혀 안 들고 가요. 그냥 와서 USB 같은 거 하나 딱 꽂으면 PC에 있는 게 다 포렌식 돼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파란 박스 엄청나게 많이 파란 있거든요. 박스 다 빈 박스예요. 그냥 그 보여줄 카메라 잡히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딱 꽂아가지고 압수수색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면 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너무 바쁘셨는지 두고 갔어요. 포렌식한 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 왔어요. 저 죄송한데요. 그 포렌식한 그 장비 좀 가지러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우수수사상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수사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포미포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당면한 위기와 구조적 위기 둘 다의 대응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포기와 미래 포기,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경제 포기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런치 타임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비등한 예로 미국 사례만 봐도요.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서 강력한 물가 안정책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IRA 법을 통과시켜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자 복지를 하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그 촘촘하게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의 정책이 있느냐보다 정책의 총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총량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예를 들어서 그 뭐 하나의 정책으로도 한 1,000억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100가지 정책으로도 한 10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총량을 봐야 되는데, 정책의 총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나오는 대표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가계금융복지조사이거든요. 2만 가구에게 이제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조사를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 조사인데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에 거죠.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하다가 이제 가계 금융복지조사 2만 더 확대 그 모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그 2023년, 2022년 지표가 나오거든요. 한 해 전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전 지표를 봤을 때 그 전년보다 소득이 오르긴 올랐어요. 소득이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그 소득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명목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소득들이 올랐는데, 소득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뭐 민간 이전 소득, 뭐 시장 소득 다 이런 것들 보면은 공적 이전 소득만 줄었어요. 예. 공적 이전 소득과 전년 대비 4.8%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득들이 올랐음에도 공적 이전 소득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런치타임에 며칠 전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계금융복지조에서 올해 제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위소득계층 20%의 부채액 증가가 정말 2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말 눈에 띄게, 그러니까 튀는 통계거든요. 20%가 부채액이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정부가 그 취약계층에게 주로 가는 복지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고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들은 자신의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빚을 늘리면은, 이분들이 빚을 내면은 몇 퍼센트의 금리로 빚을 낼 수 있을까요? 3%? 4%? 5%? 제1금융권의 빚을 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훨씬 높죠. 이분들이 그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은 내년도, 다음 연도에 가처분 소득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장의 대응을 잘못한 거는 나중에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남겨놓고 키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포기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나온 통계, 이거는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입니다. 장래 인구 추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나오던 통계였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장래 인구 추계를 5년에 한 번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튀는 숫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020년도에 30만 명 좀 넘지 않았나요? 3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나요? 예. 2020년도에 벌써 그랬구나. 27만 명을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작년이었던 2022년도에는 24만 6천 명을 네. 기록했어요. 근데 2020년도 출생아 수로 2016년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예상했었던 숫자는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무려 11만 명, 14만 명이나 13만 명이나 적게 출생아 수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아 수 예측이 불과 2년 뒤, 3년 뒤 예측조차도 10만 명 넘게 차이로 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통계가 어디에 활용되냐면은, 우리가 연금 추계할 때도 재정 계산하잖아요. 네네. 건강보험도 재정 계산하고 그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재정 계획도 세우잖아요. 다 그 계획들이 이 장래 인구 추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 인구 추계가 불과 3년 뒤, 5년 뒤의 예측치조차 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2년 뒤마다 그걸 보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보정할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 이게 충격적인 출생아 수 수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물론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저출생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저소득 그 저출생 예산에 수백조 원을 썼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에 대비했을 때
패밀리 스펜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족 관련 지출에 그 평균보다 높은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높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을까요? 낮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평균이 그 정부 지출 GDP에서 패밀리 스펜딩이 그 OECD 평균 2.1%인데요. 한국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래까지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래 상황입니다. 대응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미래 포기상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저희 3분 남았는데 지금 상 2개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요 상들을 좀 짚고 나서 결론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산불 소화기 상도 말씀하셨었는데. 요것도 미래 대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돌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네네. 돌봄 당사자인데요. 뭐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육 시설을 늘리고 또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초등 돌봄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양육자들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4시나 6시까지 안정된 보육을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12시 반에서 1시에 집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 돌봄 절벽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늘봄학교. 네, 그렇죠. 도입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내용이 뭐죠? 이게 이제 한 4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야간 돌봄, 뭐 틈새 돌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과 후에 그 돌봄에 대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들이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고, 몇몇 학교들이 자원을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9월 기준으로 9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산불에 소화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런 뜻이구나. 산불을 산불 끌려는 소화기상. 격이다. 예, 그래서 이 산불을 소화기 하나 들고 이게 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당면한 문제에 비하면은 정말 미진한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썼는데 그 공약들이 달성이 돼가고 있어요. 왜 달성이 돼가고 있냐면은 아이가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네. 아이가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국공립 아이 보육시설은 숫자당 시설이 비중이니까 비중이. 아이 보육시설이 늘리지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망의 베스트 어워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책 베스트 어워드까지 좀 말씀 일단 들어볼까요? 베스트 어워드상은 그래도 그 약자 복지 쪽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었던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한 것을 기준 중위소득 예, 인상 베스트 어워드 상으로 그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이 받는 그런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그 기준인 거죠? 한 70개 정도의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그런 상인데요. 70개나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그 2022년도 5월에 집권했잖아요. 2022년도 8월에 정하게 되는데 그때도 가장 많은 역대급 인상률인 5.6% 정도, 5.47% 정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8월에도 선정한 내년 기준 중에서도 6% 인상을 올리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정부들이 하지 못한 수준의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6% 이렇게 오르면은 급여가 그만큼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급여 수준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 굉장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좀 예전보다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통계치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메워야 된다라는 그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 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쪽은 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테이블에 기재부가 들어와 있고 기재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정부들에서도 충분히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정부처럼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니까 반대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재정부가 참 묘상한 게 문재인 정부 때 큰 논란이 있었던 게
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할 돈이 없다라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50조 원이 튀어나왔어요. 돈이 있다.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50조 원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어차피 더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돈 미리 쓰겠다고 하면서 50조 원 갑자기 딱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료를 잘 다스리는 정부가 그래도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네 가지 상을 시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당사자들은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서 우리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했으니까 좋은 정책은 확대하시고 비판받은 정책은 조금 한번 좀 수정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형주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피크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이 이제 정점에 간 다음에 떨어질 일만 남았다. 피크라고 좋은 얘기가 아니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뜻으로 일본 매체에서 한국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하려고 쓴 말이에요. 반도체 잘 나간다 싶더니 이제 뭐 정점 아니냐. 한국의 인구 그렇게 막 젊은 인구 많은 것 같더니 정점 된 거 아니냐. 이제 줄어들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경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쓴 건데 요즘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 중에 경제 버전 말고 스포츠 버전이 있어요. 오늘 그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내년에 올림픽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거기에 우리나라 구기 종목 본선에 몇 개 진출한지 아세요? 딱 2개 진출했습니다. 뭘까요? 네. 여자 핸드볼하고 남자 축구거든요. 우리 그렇게 잘 나간다던 여자 배구, 여자 축구, 뭐 남자 농구, 여자 농구 다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저변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오랫동안 이 힘을 축적해온 결과로 많은 종목에서 이 실제 올림픽에서도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스포츠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 전체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끝내주는 인터뷰고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취재해서 한국일보에 굉장히 좋은 기사를 여러 건을 쓰셔서 상도 받으시고 했던 한국일보 기획 유니팀 팀장 유대근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달의 기자상 받으셨다고.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접했는데요. 네. 네. 스포츠 담당이신가요, 혹시?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 담당 기자는 아니고요. 그 좀 긴 호흡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탐사기획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번 기획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난 8월에 그 농구계의 한 원로하고 식사를 좀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 종목이 예전만큼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위기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다. 예, 유소년 그 체육 현장을 보면 진짜 위기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 고교 농구 경기를 한번 가서 봐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농구라는 경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5명은 돼야지 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여자 고교 농구팀이 19개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선수가 5명밖에 없는 팀도 많고 5명도 안 돼서 4명 뭐 이렇게 되는 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동부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운동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5명, 4명 있으면 경기를 어떻게 하나요? 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명이 있는 팀인데 1명이 다쳤다 하면 경기를 사실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파행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일단 다친 선수, 예를 들자면 십자인대 파열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일단은 경기 시작할 때 코트에다 세워 놓습니다. 세워놓고 5명 숫자는 맞췄으니까 이제 경기는 진행이 되는데 이 선수는 사실상 선수로서 역할은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코트에 서 있기만 한 건가요? 서 있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당연히 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빨리빨리 오반칙으로 파울 퇴장을 당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경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이 한국 스포츠의 위기가 결국은 유소년 저변에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저변하면 또 일본이 굉장히 두터운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라이벌로 느끼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기사를 쭉 다 쓰셨고 저도 그 기사를 다 열심히 봤습니다. 기사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네, 기사 반응은 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정책이나 이제 학생 운동 관련 정책을 다루는 뭐 예를 들면 문체부랄지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서는 정책적으로 참고할 게 참 많았다고 호응을 해주셨고요. 뭐 운동을 스포츠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호응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기사에서 사실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생 스포츠는 공부하는 일반 학생은 정말 공부만 하고 운동하는 학생 선수는 정말 운동에만 몰빵하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운동선수가 할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학습을 병행해서 이제 만에 하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이탈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 스포츠가 성과를 내온 것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운동만 시켜서 그 중에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키지 않고 너무 학습권을 이제 주장하다 보면 연습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던 거죠, 엘리트 지도자들은. 근데 이 기사를 쓰면서 다시 만나본 엘리트 지도자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운동부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줄어서 이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업계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신 기사가 제가 들어보니까 단순히 스포츠 경쟁력에 대한 기사는 아닌 거네요. 넘어서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인으로 길러져야 되나, 이런 기사로 딱 이게 느낌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일단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 오타니 선수 관련된 이제 언급이 있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취재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끝내주는 경제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9천억 원 LA 다저스하고 연봉 계약했다고 1조 원짜리 개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도 그 연결을 잘 못 시켰었어요. 그 저변과 이 스타와의 관계를.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 선수를 딱 보면 우리 1조 원짜리 선수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케어를 통해서 야구만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하는 어떤 기계로 길러냈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았는데 또 선생님 만나보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타니 선수가 졸업을 한 그
하나마키 히가시고등학교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이와테현이라고 굉장히 추운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오타니가 워낙 출중한 선수이긴 했지만 뭐 특별히 더 신경 쓴 건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그 학교의 시스템대로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교 시스템이나 그 야구부 감독님이셨던 사사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지도 철학이 좀 저희가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키 감독이 원래는 이제 오타니의 감독으로 스승으로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아들 때문에 유명세를 더 타고 있거든요. 아들이요? 예,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사사키 감독이 있는 그 야구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타자에서 3년 동안 홈런을 140개나 쳤는데 그게 일본 고교야구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야구의 현재인 오타니, 이제 미래인 그 아들 린타로라는 선수인데 그 둘을 다 길러낸 감독이 사사키 감독인데요. 이제 좀 특별했던 거는 이 사사키 감독이 직업운동 선수를 했던 출신이 아닙니다. 이 감독은 그 해당 학교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과목을 바꿔서 체육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요. 원래 사회 선생님이셨어요? 예, 원래는 사회 과목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야구부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엄청 출중한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감독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감독님은 운동부 감독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여전히 이제 선생, 이제 뭐 이렇게 교사, 뭐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어떤 평생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된다.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이제 막연하게 꾸는 꿈이나 목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손에 잡히는 형태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타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속 160km를 던지는 투수인데 이 감독님이 그걸 기술적으로 가르쳐 줄 역량은 안 되지만 오타니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그 플랜을 짜는 요령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실 텐데 오타니의 인생 계획표라고 하는 그 만다라티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서 돼 있는 차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사키 감독이 오타니에게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권한 거고, 그다음에 오타니가 인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뭐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이제 떨어진 행운을 줍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사키 감독이 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학교를 가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동열 선수 정도 돼야지 굉장히 좋은 감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일단 놀랍네요. 일단은 그 스포츠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여자 고등학교 농구팀 19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사실 슬램덩크 같은 만화 보면은 막 그 일본의 고등학교 농구의 어떤 한 지역의 팀만 해도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묘사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농구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와 팀 수로 봤을 때 뭐 한 200배 가까이 차이가 200배? 차이가 나고요. 뭐 배구도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고 모든 종목이 다 거의 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일본이 이제 여자 축구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그 정도로 강국인데 일본의 도쿄도 그 도에만 여자 축구팀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 여자 그 고교 여자 축구는 리그가 3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승강제로 운영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에 13개 팀밖에 없으니까 전국에 13개 팀이요? 네네, 저변 차이가 상당히. 도쿄도에만 55개 팀이고. 맞습니다. 상당히 난다고 볼 수 있고
팀 수도 많이 차이 나지만 사실 그 각 팀에 속해 있는 선수 수도 많이 차이가 나서 아까 저희 그 우리나라의 팀들은 뭐 5명, 4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의 오사카에 이제 그 강호 여자팀이 있습니다. 쿤웨이 여학원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제가 실제 취재했는데 그곳에는 선수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뭐 고작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벤치에라도 앉아 있으려면 팀 내에서 엄청난 경쟁을 뚫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분명히 동기부여도 더 될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선수의 실력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일본도 교육열이 높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등학생이면은 의대 가려면 공부해야지, 그렇죠. 인서울 가려면 공부해야지,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입시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일본 학생들은 안 그런가 보죠? 운동할 시간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려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국 기자니까요. 네. 그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까지는 뭐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일본은 2명 중에 1명꼴로 운동부에 가입해서 각 그 협회 회원인, 그러니까 진짜 운동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2명 중에 1명이. 아, 고등학생 2명 중에 1명이 운동 선수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네. 일반적인 보통 평균적인 고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100명 있으면 50명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실력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운동부에 소속돼서 그렇게 운동하는 학생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에는 부카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방과 후 부활동인데요. 그런 부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운동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부활동 이제 부에 소속돼서 운동을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부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엔 한국적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운동부 활동을 한 것이 입시에 반영이 되나 보다. 아, 맞아, 그게 맞아. 아니면 그럴 수도 사실 있어요. 예, 한국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생기부에도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네, 네,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실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안 네, 네. 생기부에 물론 이제 한 줄 적히긴 한데요. 무슨 운동부에서 뭐 활동을 했다. 근데 정말 한 줄 적히는 거고 그 스포츠 특기자 전형이나 AO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가는 학생 일부를 빼고는 운동부 활동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네네, 운동을 왜 하는 거냐니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런 반응.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설명을 거듭 드렸더니 이제 그때 설명을 주신 것이 이제 교사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 아이가 교과 과목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훈련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또 이제 단체 종목을 하다 보면 협동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졌을 때 그 심리적으로 받았던 타격을 극복하고 다시 그 과정을 복귀해서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등학생들이 평균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주 10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0시간을 투자해도 될 만큼 효용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니, 저도 슬램덩크 보면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약간 의아했던 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졸업하면 또 가서 뭐 식당도 하고 뭐 딴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의 절반이 이렇게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 네네. 졸업하면은 또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오타니의 모교인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야구부를 좀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그 야구부에는 야구부원이 한 108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타니처럼 프로 진출을 꿈꾸는 선수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야구를
익히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꿈을 물어보면 야구 선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꿈꾸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운동에만 자신이 운동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타니처럼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선수들도 웬만큼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타니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아키텐이라고 해서 낙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보다 밑도는 점수를 받으면 운동부 활동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실력자여도 운동부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을 하려면 기준 점수를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특정 학생이 낙제점을 받았다 하면 운동부의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도와주거나 지도교사가 이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형태로 이제 점수를 끌어올려서 재시험을 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보면 그 서태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공부를 좀 못해서 낙제점 이하로 점수를 받아서 대회에 출전을 못할 위기에 좀 처했는데 맞아요. 나오죠. 주장인 채치수가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라고 읍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일본의 학생들은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부와 운동 병행한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일본엔 또 실업팀도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실업팀이 많은가요? 그러면 그 예전에 운동했던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실업팀으로도 가서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끝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네네. 우리 이 야구 대표팀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서 일본 야구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일본 야구 대표팀은 프로 선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실업팀,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회인 야구팀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리그가 도입되기 전에 실업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자농구의 뭐 상업은행 소속 선수다 하면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은퇴를 하면 은행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바꿔서 일하는 분야를 바꿔서 은행원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은 상업은행 직원인데 상업은행 팀 농구팀 선수로 그렇죠. 나온 그런 개념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회인팀 선수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그냥 사무직, 뭐 영업직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요. 경기 성적이나 뭐 개인 성적이 좋으면 조금 보너스를 더 받는 정도 형태이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오전 시간에는 이제 회사 업무, 예를 들자면 사무 업무나 뭐 인사 업무 뭐 이런 걸 보고 오후에만 연습을 하는 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5, 6년 정도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한 30살 정도에 은퇴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회사의 다른 업무, 그러니까 뭐 영업직이랄지 뭐 이런 업무를 맡아서 평생 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이 프로 지명을 못 받으면 운동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마땅치가 않거든요, 방법이. 근데 일본은 이런 실업팀이, 사회인 야구팀이 3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지명을 못 받아도 계속 운동을 이어가면서 또 운동선수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돈을 벌면서 계속 생활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저변이 더 탄탄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팀도 적지만 그 유소년 그 운동 시키는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 입시도 사교육비 들지만 여기 그 운동 시키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안 그런가 보죠. 맞습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운동을 시킨 비용이 상당히 격차가 큰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지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 선수 출신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데려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아까 그 사사키 감독처럼 그 학교의 교사가 운동부 감독을 겸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교사들도 어렸을 때 다 운동부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르칠 역량은 되는 것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운동부의 그 운영 비용 중에 상당히 큰 부분,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감독이나 코치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부비가 비싼 건데 학부모들이 내야 하는 부비가. 근데 일본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운동을 가르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과수당 정도를 주고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교사들에게 겸직을 시키다 보니까 되게 수당을 적게 주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주말에 한 경기 치르는데 하루 종일 교사가 지도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0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일본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 교사들 사이에서 이 운동부를 지도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그게 사회 현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두터운 저변에는 이런 교사들의 좀 헌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 차이 때문에 비용이 이제 상당히 차이 나는 그런 훨씬 덜 든다. 네네.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무슨 국가 차원의 어떤 뭔가 아니면 일본 옛날부터 그랬던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본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최근에 2021년도에도 열렸지만 1964년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렸었는데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국가 체육 정책의 방향을 엘리트 체육 정책이 아니고 사회 체육, 그러니까 생활 체육을 이렇게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1인 1기, 그러니까 운동을 한 종목씩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구축하자 해서 그렇게 구축이 된 거고요. 이 운동 부카츠 활동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정부의 큰 정책 하에서 한 50년 이상 유지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미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맞습니다. 밀고 나가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게 정상화 되려면은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장미란 그 차관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이 강조하신 것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봐야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보일 거잖아요. 재능이 보이는 선수들이 보일 거고 그럼 그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고 꼭 운동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지 않더라도 운동을 어려서 해봐야 성인이 돼서도 그 종목을 계속 생활체육으로 즐기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 뭐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재정 문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을 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포츠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결국은 학생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입시에 반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시에 반영하면 또 사교육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많은 사실 이 학교 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왔던 분들이 종국에 내리는 결론은 입시에 반영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인터뷰했는데 아직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입시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반영하면 분명히 그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이 생길 거라는 거죠. 또 운동 그 어떤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사교육이 그렇죠. 생길 것이다. 네네. 그래서 그 조교육감은 입시에 반영하는 것보다 어떤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처럼 운동부에 주장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그 커리어 자체를 좀 인정해주고 뭐 입사 시에 가점을 주고 이런 좀 문화가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솔루션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입시에 반영하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이란 맞습니다. 게 네. 딱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딱 인센티브 주고 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길러내고 네. 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예전에 한 명의 인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서 네.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거꾸로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10,000명의 보통 사람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한 명의 인재가 나오는 것이지, 한 명의 인재가 어디서 딱 튀어나와서 그냥 막 그 사람만 키워준다고 10,000명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국제대회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천재급 선수들에 의존해서 성적을 내왔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김연아 선수랄지 그렇죠. 최근에 네. 신유빈 선수 같은. 네네.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따왔던 건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 길러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존재라고 이제 체육계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우제 지내는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또 나오길, 김연아 선수가 또 나오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른바 골짜기 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천재급 선수가 안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유지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이 저변을 탄탄하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너무 재밌는데요. 여러분 기사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혹시 후속 보도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 네네. 저희가 이제 한일 스포츠 비교하는 기사 끝내고 이제 운동부 문화에 대한 기사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운동부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뭐 지도자들의 폭언이랄지 뭐 더 나아가서 폭력이랄지 혹은 이제 그 정식으로 받는 돈 외에 이제 불법 찬조금을 받는 관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부에 가입하는 걸 꺼려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야구부는 홈런을 치면 홈런비라는 걸 감독한테 준다는 거예요. 감독이 잘 지도해서 홈런을 쳤다고 해서. 그런 게 근데 이런 게 다 사실 불법 찬조금이고 비용을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전가를 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보를 받고 해서 취재해서 계속 후속 보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유대근 기자님 모시고 K스포츠 얘기를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획보도 나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너무 재밌었고 말씀 덜 들은 것 같아서.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만 운동을 다 해도 GDP가 한 5조 원 정도 오른대요. 건강해지면 부자가 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운동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게 바로 일본이 100년 대계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학생을 운동선수로 만들자, 이런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하고 문화를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유대근 기자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일보도 계속 좋은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매일 평일 점심때 12시 반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내일도 12시 반에 찾아오시고요. 실시간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